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환상적인 불꽃쇼와 화려한 파티가 끝없이 이어지는 고풍스러운 대저택. 상류층과 백만장자들의 대저택이 모여있는 뉴욕의 롱아일랜드. 그 중에서도 유독 화려하고 고풍스러움을 자랑하는 저택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집의 주인은 제이 개츠비. 5,000평 이상의 잔디밭과 정원과 수영장이 갖춰져 있는 근사한 이 저택은 그리스 신전에나 있을 법한 조각상들이 서 있고, 매주 월요일이면 특별히 고용한 정원사가 프랑스 궁전처럼 정원을 손질하고, 여러 명의 하인들은 파티 후 망가진 곳을 온종일 걸레로 닦고 망치질했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뉴욕에 있는 과일 가게에서 오렌지와 레몬이 배달되어 오고, 주방에는 주스를 추출하는 기계가 작은 버튼을 200번만 누르면 30분 만에 200잔의 주스가 만들어지죠. 또 이곳은 매주 주말이 되면 집주인의 롤스로이스가 마치 버스인 양 아침부터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까지 뉴욕을 오가며 파티 손님들을 실어 나릅니다. 거대한 정원에는 색색의 전구들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치장을 하고요. 전체 요리로 장식한 뷔페와 중앙홀의 바에는 온갖 샴페인과 위스키가 가득 놓여 있습니다. 홀과 응접실에는 원색의 의상에 단발머리를 하고 화려한 쇼를 들은 아름다운 여인들로 인해 눈이 부실 지경이었고요. 사람들은 밤새 마시고 웃고 춤추면서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화기애애하게 수다를 떨며 파티를 즐깁니다. 사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 집주인 개츠비의 정식 초대를 받은 사람은 몇몇에 불과했는데, 그저 대저택으로 실어다주는 차를 타고 개츠비의 집에 들어오면 누군가가 개츠비를 소개해 주던가 아니면 개츠비를 만나지 않고 왔다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닉이라는 청년은 제이 개츠비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정식으로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었죠. 닉은 개츠비의 집 바로 옆에 있는 볼품없고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집에 사는 주식시장에서 채권을 파는 청년이었습니다. 또 닉은 개츠비의 집에서 롱아일랜드 해협 건너편에 사는 톰 뷰캐넌의 대학 동기이자 그의 부인 데이지의 먼 친척이기도 했죠. 톰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물이자 바람둥이였으며 딱히 하는 일 없이 폴로 스포츠를 즐기는 백수였어요. 닉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종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옆집 남자로 보이는 그림자를 보곤 했는데, 닉은 아마도 그가 개츠비인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는 밤마다 달빛 아래 출렁이는 바다 건너 자기 집 맞은편에서 깜빡이는 녹색 불빛을 고독하게 응시하며 두 팔을 뻗고 있었죠. 어느 토요일 이른 아침, 닉은 깔끔한 정장 복장 차림의 개츠비 운전사로부터 개츠비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초대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닉은 흰 정장을 차려입고 파티에 참석하죠. Hit i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닉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껴서 어슬렁거리면서 자신을 초대한 개츠비를 찾아보려 두세 사람에게 주인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그들은 집주인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으며 그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이윽고 닉은 개츠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슬슬 파티를 즐기고 있을 즈음 한 남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닉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와 몇 마디 대화를 이어가던 중 닉이 난 아직 이 저택의 주인이자 날 초대한 개츠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자는 잠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닉을 쳐다보더니 불쑥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개츠비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개츠비는 옥스퍼드 출신이며 사람을 죽인 적이 있고 밀주업자라는 등 온갖 소문이 무성했지만 진짜 그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닉은 파티에 두어 번 더 참석했고 개츠비와 대여섯 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개츠비는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개츠비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닉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털어놓죠. 자신은 중서부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일찍이 부모가 돌아가셨고 엄청난 돈을 상속받았으며 미국에서 자랐지만 조상 대대로 교육받은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다고. 그 후 온갖 유럽의 수도와 파리, 베니스, 로마 등지에서 인도 왕자처럼 살면서 주로 보석 루비를 수집하고 사냥을 하며 취미삼아 그림도 그리면서 오래전 자신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을 잊으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다 전쟁이 터져서 중위로 임관을 해 혁혁한 공을 세운 후 소령으로 진급을 했더니 연합국에서 훈장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닉은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습니다. 그 이유는 개츠비의 표현이 너무 낡고 진부해서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이 티가 났기 때문이죠. 그런 닉의 표정을 눈치챘던 걸까요? 개츠비는 주머니에서 그때 받은 훈장을 꺼내 보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시절 찍은 사진까지 보여주자 닉의 불신은 사그라지고 이제 개츠비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죠. 개츠비는 자신의 이야기를 닉에게 털어놓은 이유가 닉이 자신을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싫었으며 더 중요한 이유는 그에게 부탁을 하나 하고 싶어서였죠. 이렇게 간절해 보이는 개츠비의 부탁은 뭐였을까요? 언젠가 한번 오후에 당신의 친척인 데이지와 자신을 닉의 집으로 초대해달라는 것. 너무나 소박한 부탁이었기에 닉은 의아해하죠. 하지만 데이지에게는 톰이라는 남편이 있고 톰은 닉의 동창이기에 그는 잠시 망설이지만 개츠비의 순수해 보이는 진심에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톰의 아내 데이지는 개츠비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개츠비가 장교였을 때 우연히 데이지 집에 초대되어 간 자리에서 개츠비는 한눈에 데이지에게 반하고 둘은 서로가 운명임을 느끼며 미래를 약속하죠. 하지만 개츠비는 해외로 파병되었고 데이지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개츠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츠비는 전쟁이 끝나도 데이지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 미국 최고 갑부 시카고의 톰 뷰캐넌이 그녀를 낚아챘죠.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 아침, 데이지는 개츠비로부터 온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데이지는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톰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울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편지를 욕조로 가지고 들어가 그 편지가 물에 녹아 사라질 때까지 편지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고요? 나도 몰라요. 어쨌든 다음 날 데이지는 톰과 결혼했고 결혼식은 신문에도 날 만큼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후 산타바바라로 떠난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왔을 때 데이지는 남편에게 완전히 반해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톰이 몰던 차가 앞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같이 타고 있는 여자의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신문에 났는데 그녀는 데이지가 아니라 산타바바라 호텔 메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개츠비의 집이 그녀의 집 건너편에 있다는 게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개츠비는 의도적으로 데이지 집 가까이에 집을 산 거죠. 그리고 언젠가 우연이라도 그녀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주길 바라면서 파티를 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단순히 차 한 잔 마실 수 있게 다리를 놓아달라는 부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개츠비에게는 5년의 시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린 순간이었던 거죠.
약속한 날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니게 집 잔디를 깎기 위해서 개츠비가 보낸 잔디 깎는 남자가 대문을 두드렸고 오후 2시에는 개츠비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화병들과 정원을 하나 통째로 옮겨온 만큼의 온갖 꽃들이 니게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시간 후 현관문이 소심하게 열리더니 하얀 플란넬 정장에 은색 셔츠와 금색 넥타이를 차려입은 개츠비가 들어왔는데 어젯밤 잠을 못 잤는지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밑은 다크서클이 한가득이었죠. 그리고 4시 2분 전 데이지가 찬 타가 닉의 집에 도착하자 닉은 마당으로 데이지를 데리러 서둘러 나갑니다. 잠시 후 데이지를 데리고 거실로 들어온 닉은 깜짝 놀라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실 의자에 앉아있던 개츠비가 사라진 거예요. 데이지가 도착하자 긴장했는지 거실에서 도망쳐버린 거죠. 그때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여니 그 자리에 비에 홀딱 젖은 개츠비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두 손을 외투 주머니에 묵직하게 찔러넣고 빗물 웅덩이에 서서 애처롭게 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재회합니다. 데이지는 단순히 친척 닉의 초대로 왔다가 옛 연인을 만난 거죠. 5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의 어색한 공기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데이지를 만난 개츠비는 여전히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잔뜩 긴장한 채로 아주 편한 척, 심지어 따분한 척하면서 벽난로 선반에 기대기도 하고 선반 위의 시계를 만지작거리기도 하면서 혼란스러운 눈으로 데이지를 내려다보죠. 데이지 역시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놀란 모습으로 남아 우아하게 앉아있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윽고 침묵을 깨고 개츠비가 웅얼거리듯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데이지 역시 몇 년 만에 본다며 답하죠.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를 환기시키고자 찻잔과 케이크가 들어왔고 개츠비와 데이지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닉은 둘만의 시간을 내주고자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현관문을 나서는데 개츠비가 손살같이 뒤따라 나오면서 이건 미친 짓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그러자 닉은 개츠비가 당황한 것만큼 데이지도 당황하고 있다고 안심을 시키고 다시 데이지가 있는 거실로 개츠비를 들여보냅니다. 한 30분쯤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닉은 인기척을 내며 거실로 들어가죠. 큰 소리를 내지 않았을 뿐 낼 수 있는 온갖 가능한 소리를 다 내면서 거실로 들어섰지만 그 둘은 소파 양끝에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는 데 집중하느라 닉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닉은 좀 더 큰 소리로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렸고 그 둘은 그제야 닉을 환영하죠. 자세히 보니 데이지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덜룩 남아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당황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개츠비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죠. 이윽고 개츠비는 자신의 집을 구경시켜주고 싶다면서 데이지를 초대하죠. 데이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진 고풍스러운 개츠비의 대저택의 실루엣에 감탄하면서 연신 탐복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마리 앙투아네트 음악실과 왕정보고 시대 응접실이 나타나고 위층에는 장밋빛과 연보라색 실크가 깔려 있으며 싱싱한 꽃들로 생기가 넘치는 고급스러운 시대풍 침실과 드레싱룸, 당구장, 그리고 바닥을 파서 만든 욕조들이 멋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데이지는 이 모든 매력적인 풍경에 황홀해하죠. 이어 개츠비가 거대한 장롱 2개를 열어 보이면서 영국에서 옷을 사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며 얇은 린넨 셔츠와 두꺼운 실크 셔츠, 질 좋은 플란넬 셔츠 등을 아무렇게나 펼쳐서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순간 데이지가 셔츠 더미에 얼굴을 묻고 격렬하게 울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셔츠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슬프다며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하죠. 그날 개츠비의 저택은 두 사람의 흥분의 도가니였으며 그 두 사람은 손을 맞잡기도 하고 그녀가 그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무언가를 속삭이기도 하며 5년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서로에게 강렬하게 끌립니다. 사실 개츠비의 진짜 이름은 제임스 게츠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노스타코타의 가난한 농사꾼이었는데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그들을 개츠비는 부모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16살에 멀리 도망쳤습니다. 하루는 공경에 빠진 요트를 목격하고 나룻배를 저어가 구해줬는데 그 요트 선장이 바로 백만장자 댄 코디였어요. 그는 기회를 받고 움켜잡았죠. 개츠비에겐 재주와 야망이 있었고 그들은 함께 세상을 항해했습니다. 댄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개츠비에게 신사처럼 입고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알려줬죠. 그때 개츠비는 자신의 이름을 제이 개츠비로 개명합니다. 개츠비는 댄의 재산을 원했지만 댄이 죽자 재산은 유족에게 돌아갔고 개츠비는 신사다운 풍모를 갖게 됐지만 다시금 무일푼 신세가 됐죠. 그렇다면 개츠비는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데이지는 다시 만난 개츠비에게 빠져들었고 외도를 일삼는 남편과 지루한 일상의 반복인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다고 개츠비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개츠비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녀 때문에 슬프고 그녀를 이해시키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하죠. 그녀를 위해서 다 준비한 건데 그저 도망치고 싶다니. 이 대저택은 그녀와 함께 살기 위해 개츠비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지은 집이었으니까요. 오 년 전 루이빌에서 개츠비가 데이지를 처음 만난 날, 그녀와 키스한 순간 자신이 영원히 그녀를 사랑하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멈췄죠.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결혼식 날 아침 한 통의 편지를 썼던 거죠. 출세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이게 바로 개츠비가 전쟁이 끝나도 데이지에게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데이지를 다시 만난 개츠비는 더 이상 파티를 열지 않았어요. 파티를 연 목적은 오로지 데이지를 만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이제 개츠비는 누구나 인정하는 부자이자 성공의 아이콘이 되었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데이지를 놓쳤던 5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데이지가 그녀의 남편 톰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그녀의 고향 루이빌로 돌아가서 그녀의 부모님 앞에서 결혼하는 계획을 세우죠. 개츠비는 희망에 부풉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각관계가 되어버린 개츠비와 데이지, 그리고 그녀의 남편 톰, 또 닉과 데이지의 친구 조던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 스위트룸에서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개츠비는 톰에게 말하죠. 데이지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날 기다리다 지쳐 당신과 결혼한 것일 뿐. 끔찍한 실수였지만 그녀의 마음속 남자는 나 하나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 톰은 자신은 가끔 한눈을 팔긴 했지만 그녀에게 다시 돌아온다며 정말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느냐고 애처롭게 데이지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개츠비는 한순간도 사랑 안 했고 이젠 끝이라고 말하라고 데이지를 다그치고, 데이지는 울먹이며 한순간도 사랑 안 했고 이젠 끝이라며 톰에게 이야기하죠. 또 개츠비를 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어, 제이. 당신 욕심은 끝이 없어. 지금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 과거는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톰을 사랑했었고 당신도 사랑했어. 라고요. 둘 다 사랑했다는 데이지의 말에 개츠비는 분노하고 반면 톰은 기회를 엿봅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은 톰은 개츠비는 사기꾼이라며 이야기를 늘어놓죠. 개츠비,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무슨 일을 하나 알아봤더니 도박꾼 울프심의 수하더군. 이 작자와 울프심은 약국을 잔뜩 사들여서 밀주를 팔았어. 약국 사업은 푼돈에 불과하겠지. 당신과 울프심이 벌인 채권 사기에 비하면 당신은 주말마다 월스트리트 거물들을 불러 모아서 공짜 술을 진탕 먹였지. 대저택, 질펀한 파티, 화려한 옷. 울프심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윌터 체이스를 등쳐먹었어. 당신은 우리와는 달라. 태어나기를 다르게 태어났지. 피가 다르다고. 그건 영원히 바뀌지 않아. 신분 이야기가 나오자 개츠비는 분노하며 톰을 후려 갈깁니다. 그 순간 개츠비의 모습은 마치 살인자와도 같았죠. 놀란 데이지를 보며 개츠비는 잠시 이성을 잃었다며 곧바로 데이지에게 사과했지만 데이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마음의 문을 닫았으며 개츠비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용기가 사라졌음을 그녀의 겁먹은 눈이 말하고 있었죠. 이후 호텔 밖으로 뛰쳐나가는 데이지를 개츠비가 뒤따라 나갔고 그녀는 개츠비의 노란색 차 운전석에 앉아 비극을 향해 질주합니다. 같은 시각 자동차 정비소 사장 윌슨은 자신의 아내 머틀이 외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방에 가두었지만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오더니 마침 그곳을 달리던 개츠비의 차로 달려듭니다. 그리고 개츠비의 차는 한순간 그녀로 인해 비극적으로 잠시 흔들거리다가 커브를 돌아 사라지죠. 얼마 후 톰과 닉, 조단이 탄 차가 사고 현장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톰은 호기심에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살펴보다가 담요로 덮인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죠. 윌슨의 아내 머틀은 자신의 정부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사실을 숨긴 채 톰은 남편 윌슨을 위로하죠. 한편 윌슨은 아내를 죽인 사람은 그녀와 바람 피운 작자일 거라며 톰 앞에서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날 저녁 닉은 개츠비로부터 사고의 진실을 듣게 됩니다. 호텔에서 내려온 데이지는 화가 나 있었고 운전을 하면 마음이 진정될 것 같다기에 운전석을 내주었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며 절대 데이지의 잘못이 아니라고 데이지가 운전한 걸 아무도 알아선 안 된다며 개츠비는 그녀를 대신해 뺑소니범이 되기를 결심한 듯 보입니다. 같은 날 밤 톰 역시 진실을 알게 되지만 이 사건이 해결되는 동안 잠시 떠나 있자고 데이지를 설득합니다. 닉은 우연히 톰과 데이지의 이 대화를 엿듣게 되지만 차마 개츠비가 상처받을까 싶어 그들이 곧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죠. 다음 날 아침 닉은 개츠비에게 상황이 좋지 않으니 잠시 이곳을 떠나 있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개츠비는 데이지가 자신과의 미래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곳을 떠날 수 없다며 아침에 데이지가 전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기다리겠다며 닉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닉은 개츠비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출근을 해야 했으므로 저택의 계단을 내려오며 오후에 전화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둘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닉은 저만치 걸어가다 무언가 할 말이 생각났는지 개츠비를 향해 돌아서며 그놈들은 죄다 썩어 빠졌어요. 당신은 그 빌어먹을 녀석들 전부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오후 내내 걱정이 된 닉은 개츠비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고 개츠비와 통화할 수 없었죠. 닉은 서둘러 기차를 타고 개츠비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날 개츠비가 기다리던 전화는 오지 않았고 혹시 전화가 왔더라도 이제 개츠비는 그 전화를 받을 수 없게 된 후였습니다. 집사 말에 의하면 오후 2시쯤 수영복 차림의 개츠비는 수영장에 있을 테니 누군가 전화를 하면 알려달라는 말을 남긴 채 수영장으로 들어갔다고 그리고 얼마 후 총성이 들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총성이 울리기 몇 시간 전, 정비서 윌슨은 톰에게서 노란 차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냈고 분명 그자가 아내와 외도한 작자일 거라 확신했자 개츠비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곤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는 수영장에 있는 개츠비의 심장을 겨냥했죠. 그리곤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수영장에 있는 개츠비의 심장을 겨냥했습니다. 잠시 뒤 또 한 발의 총성이 들렸으며 수영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잔디밭에서 윌슨의 시체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닉은 개츠비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데이지에게 전화를 했으나 그녀는 그날 오후 톰과 함께 일찌감치 여행 가방까지 챙겨서 멀리 떠나버린 후였죠. 톰과 데이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파멸시켜놓고 자신들은 비겁하게 돈 속으로, 이기심 속으로 숨어버린 거죠. 닉은 개츠비를 위해 누군가라도 찾아내 그의 장례식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닉은 파티에 참석했던 손님들에게 장례식에 참석해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지만 그의 화려한 파티를 즐겼던 수백 명 중 단 한 사람도 장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개츠비의 동업자 울프심은 사업상 중요한 일이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소풍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는 개츠비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저택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테니스 신발을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또 다른 이는 자신의 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달라고 전화했다가 개츠비가 죽었다고 하자 불평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에도 비가 왔습니다. 개츠비의 무덤에는 그의 아버지와 닉, 유일한 식객이자 친구였으며 개츠비의 서재에 있던 책들을 보며 경탄했던 올빼미 안경을 쓴 남자가 있었을 뿐 데이지는 조화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개츠비에게 데이지는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5년 전 그녀와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좌절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성공에 집착했으며 과거를 돌이켜 완벽한 미래를 얻고자 했죠. 그날 아침 데이지에게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고 오후가 되었을 때 개츠비 자신 역시 그녀에게 전화가 오지 않으리라 짐작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토요일 밤 차 한 대가 불 꺼진 텅 빈 개츠비의 저택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아마도 지구 끝에 어딘가에 있다가 파티가 끝난 걸 모르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손님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뼘 서재, 지금까지 피치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였습니다.